아 진짜 현타 온다. 네. 어, 경기가 끝났습니다. 네. 조별리그 3차전 경기죠. 자, 하나하나 일단 리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울산하고 광주FC의 경기 3대 0으로 울산이 이겼습니다. 일단 경기 내용 자체는 울산이 광저우를 일방적으로 두드려 팼어요. 그만큼 슈팅차도 지금 무려 36개가 나왔는데 그만큼 일방적인 경기였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골이 많이 나오진 못했어요. 이게 사실 울산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한데 울산이 뭔가 볼을 점유를 하는데 효율적인 공격이 안 되고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점유율도 거의 8대 2를 넘어서 거의 9대 1로 가고 있었고요. 어떻게 점유율이 15%밖에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제골은 코스타 선수인데요. 프리킥 상황에서 코스타 선수가 놀라운 왼발 궤적으로 구석 아래로 잘 골을 넣었죠. 네, 그렇게 선제골을 만들었고 이게 코스타 선수의 데뷔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는 박주영 선수의 울산 데뷔골이 나왔는데요. 네, 이청용 선수가 밖으로 나가는 볼을 잘 살렸고요. 그 볼을 박주영 선수가 그대로 발리로 마무리하면서 역시 클래스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마지막의 골은 윤일록 선수죠. 낮은 크로스를 흘려준 다음에 윤일록 선수가 마무리하면서 3대 0으로 울산이 이겼습니다. 일단 경기 내용은 광저우의 밀집 수비를 타파하는 게 가장 1번이었고 광저우가 뭐 이렇다 할 위협적인 역습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네. 자, 경기 내용을 뭐 리뷰를 하고 싶은데 솔직히 말하면 별 리뷰할 것도 없어요. 이 울산과 광저우 경기는 뭐 일방적으로 울산이 공격했기 때문에 자, 울산이 이렇게 되면서 3경기 만에 또 승리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은 비지 바툼 유나이티드 대 유나이티드 시티 FC인데요. 비지 바툼이 화풀이를 제대로 했습니다. 네. 역시나 지금 F조인가? F조 최강팀을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비지 바툼이 5대 0으로 이겼고요. 그리고 라이언시티가 광저우를 했다. 대구를 잡고 산둥이랑 상대적으로 대구가 또 1차전에 산둥을 7대 0으로 이겼기 때문에 대구보다 약한 팀이라고 평가받는 팀이었는데 산둥을 상대로 0대 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 좀 반전이면 반전인데 여러모로 라이언 시티가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거고요. 자, 대구랑 우라와 같은 경우는 1대 0으로 대구가 이겼는데요. 제카 선수의 골이죠. 자, 일단 하나하나씩 보면은 우라와가 일단 뒷공간에 노출이 좀 많이 됐어요. 뒷공간이 열리는 경우가 몇 번씩 있었고요. 뭐 J리그에서도 리그 내에서도 그런 장면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그쪽을 대구가 잘 공략했고 2차전보다 확실히 3차전에 대구가 좀 몸이 좀 가벼워 보였어요. 라이언 시티전보다 우라와전에 좀 몸이 가벼워 보였고요. 심판이 뭐 이 경기뿐만 아니라 사실 늘 오심이 있더라고요. 코너킥인데 골킥을 선언하거나 좀 아쉬운 오심들이 눈에 띄게 보였고요. 그리고 대구가 강한 압박으로 우라와의 패스 미스를 유도하는 장면도 물론 골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좋은 장면이었고 그리고 AFC 챔피언스리그 리뷰하면서 든 생각인데 골 라인에 이제 나가는 볼 있잖아요. 그 나가는 볼을 좀 빡빡하게 좀 깐깐하게 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이면 이 선이 완전히 나가야지 이제 뭐 나가는 볼로 처리하는데 살짝만 나가도 뭐 나가는 볼로 처리한다든지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골 같은 경우는 케이타 선수의 크로스 제카 선수가 헤더로 마무리하면서 그게 결승골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라와가 뭐 계속 공세를 이어갔죠.
점유율이 지금 보다시피 25대 75예요. 거의 7대 3인데 7대 3을 넘어서 이제 8대 2로 가고 있었는데 그만큼 일방적으로 우라와가 몰아쳤는데도 골을 만들지 못했고 그거에 비해서 슈팅자가 우라와가 많이 적죠. 오히려 대구가 역습으로 뒷공간을 잘 파고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카 선수는 만점 활약을 보여줬는데 후반에 이제 경련이 돼서 교체 아웃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열심히 뛰어줬고요. 그래서 대구가 1대 0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고요. 그리고 가와사키 프론탈레랑 조오루 다르탁짐은 0대 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일단 조오루가 만만치 않아요. 지금 좀 반전 있는 팀들이 지금 조우루랑 좀 라이언시티 이 두 팀이 좀 아무래도 조 내에서 좀 다른 팀보다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역시 싱가포르 국가대표 말레이시아 이제 대표로 나온 팀이기 때문에 또 공교롭게도 두 팀이 이제 지리적으로 가까운 팀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랑 싱가포르랑 이제 붙어 있잖아요. 말레이시아가 있고 거기 안에 싱가포르라는 도시 국가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또 두 팀이 지금 동아시아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주면서 자, 경기 내용을 보면은 가와사키가 이제 유효슈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근데 조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가와사키, 울산 솔직히 조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한 팀이 어디였냐? 한 팀이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광저우네요. 광저우인데 광저우는 뭐 2군 팀을 냈기 때문에 뭐 제외한다고 친다면은 사실 조우루가 울산하고 가와사키 상대로 사실 무승부 이상만 나와도 성공이다라는 좀 이제 그런 추측이 있었는데 그 추측을 완전히 깨부쉈죠. 오히려 조우루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두 경기에서 1승 1무를 얻었습니다. 자, 그리고 멜버른 시티 대 전남 드래곤즈 경기는 2대1로 멜버른 시티가 이겼는데요. 일단 보다시피 슈팅자가 전남이 더 많았고 멜버른 유슈팅이 2개인데 그 2개가 전부 골이에요. 그럴 정도로 사실 멜버른이 사실 점유율을 잡고 공격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보면 점유율이 양팀 비슷해요. 후반전에 전남이 좀 점유율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거지. 전반전까지는 멜버른 시티가 점유율이 좀 더 많았습니다. 전반전에 3골이 양팀 터졌는데요. 첫 번째 골은 이제 수비 가랑이 사이로 젠킨스 선수가 슈팅을 때렸고 완전히 개인 능력을 넣었죠. 하지만 이규혁 선수가 동점골을 만들어냈는데요. 긴 패스를 좋은 터치 이후로 중앙 돌파 또 각도가 없는데도 칩샷으로 마무리하면서 1대1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하지만 얼마 안 돼서 나바오 선수가 사실 이 선수가 좀 뭐 에너자이저인 줄 알았는데 엄청나더라고요. 수비가 4명이 붙었는데 그 4명을 몸싸움으로 이겨내고 중앙 돌파 슈팅 그 슈팅이 또 운도 없게 또 굴절되고 들어가면서 2대1로 멜버른 시티가 이겼습니다.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었는데 후반전에 양팀 좀 신경전이 있었어요. 멜버른 시티가 또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뭐 시간을 끄는 부분도 있었고 양팀의 또 신경전도 눈에 띄게 보였던 경기였습니다. 자, 어쨌든 효율적인 공격으로 멜버른 시티가 전남을 이겼고요. 자, 내일 전북 경기가 이제 또 베트남 홈팀이죠. 호잉 아인 잘라이랑 붙게 될 예정입니다. 자, 전북 조를 뺀 나머지 조를 본다면은 대구가 우라와를 이기면서 지금 전부 동점이거든요. 지금 승점이 동점인데 득실차 지금 거기서 대구가 좀 밀려요. 근데 조별리그에서는 승자승 원칙이기 때문에 대구가 1위고요. 그래서 순위가 이렇게 됐고요.
G조 같은 경우는 네, BG 바툼, 네, 멜버른 시티, 네, 전남 유나이티드 시티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H조는 네, 전북, 요코하마 F 마리노스, 네, 시드니 FC, 호잉하임 잘라이. 여기는 아직 세 번째 경기를 안 치렀고, I조는 조호르 다르탁짐, 가와사키, 울산, 광주 FC 이런 순서대로 네, 가고 있습니다. 조호르가 네, 1위를 하고 있다는 게 좀 놀랍네요. 3경기를 했는데 무패예요 지금. 뭐 가와사키도 무패긴 하지만 뭐 2무니까 여기는. 뭐 제2조는 네, 일단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빗셀고베랑 지금 치앙라이 경기가 치러져야지 2경기가 채워지는데 현재까지는 일단 빗셀, 키치SC, 치앙라이 순서입니다. 자, 그럼 저는 네, 전북과 홍잉아인 잘라이 베트남 팀이죠. 경기가 끝났는데요. 경기는 1대0으로 전북이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10시여가지고 2경기를 리뷰를 못했는데 이거는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전북과 홍잉아인 잘라의 경기 1대0으로 전북이 이겼습니다. 일단 점유율이 거의 7대3이었는데 경기 내용은 그렇지 못했어요. 다시 골도 이제 후반 추가 시간에 골을 넣었거든요. 양 팀 다 일단 결정적인 찬스들을 많이 놓쳤고 전북 같은 경우는 일단 점유를 했는데도 슈팅 숫자가 점유율에 비해서 많이 없었고 날카로운 공격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호잉하인 잘라이가 위협적인 장면들 몇 번 만들어냈었죠. 그래서 전북이 좀 경기가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보는데 화가 났어요. 경기를 보면서. 물론 경기는 이겼지만 경기 내용이 쉽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데 뭐 전북된 정도 되는 클럽이 뭐 쉽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길이 있는데 굳이 어렵게 들어가려는 게 좀 이해가 안 됐고요. 선수들 몸이 좀 많이 무거워 보였죠. 그래서 이제 방향 전환 패스도 한 번에 이루어져야지 네, 상대 빈 공간을 특히나 호잉하인 잘라이 같이 내려앉은 팀을 상대로는 방향 전환 패스들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번에 전북의 공격 템포가 너무 느렸어요. 제가 보고 있는데도 너무 뒤쪽에서 천천히 볼을 돌리더라고요. 물론 뭐 90분 내내 계속 빠르게 볼을 돌려라고 이런 얘기는 아니죠, 당연히. 중요한 거는 기회가 났을 때 빠르게 방향 전환을 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패스를 넣어줄 수 있냐, 그게 중요한데 전북은 골문 앞에서 패스 미스가 좀 많이 보였어요. 일단 패스 성공률이 87%나 되긴 한데 이 대다수의 패스 성공률 같은 경우는 수비 지형에서 뒤쪽에서 볼을 점유할 때 나온 패스 성공률이기 때문에 정작 골문 앞에서는 그러지 못한 점이 보완해야 할 점이고요. 송민규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게 나왔던 게 전반 초반에 지금 교체됐었죠. 일류첸코 선수랑 교체됐는데 송민규 선수가 또 어깨 파열이라고 현재 나온 바로는 그렇게 나왔는데 그 정도면은 사실 아체면 둘째 치고 리그 경기도 제대로 못 치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단 좀 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고요. 전북이 오늘 경기 좀 아쉬웠던 게 일류첸코 선수거든요. 송민기 선수가 교체에 투입되고 나서 일류첸코 선수가 90분 동안 뭐 물론 교체 투입된 시간을 제외하면 거의 뭐 70분 정도겠죠. 그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일류첸코 선수가 경기가 잘 안 풀렸죠. 뭐 이번 경기만 그런 게 아니라 1차전 때부터 일류첸코 선수가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건지 뭐 베트남 현지 기후나 음식이 이제 본인한테 안 맞던지 여러모로 일체코 선수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 모습이 보였고요. 특히나 이제 시즌 초 처음 1, 2차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구스타브 선수를 포함한 여러 선수들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참여를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눈에 띄게 보였어요. 일리첸코 선수가 1, 2차전 사실 풀타임을 소화하고
이번에 라인업에서 빠졌는데 이제 전반에 바로 교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좀 체력적인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일지훈 선수가 정상 컨디션이 아닐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뭐 평소 같으면은 뭐 일지훈 선수를 막 이렇게 질책을 하겠지만 오늘은 좀 제가 눈 감고 일지훈 선수도 4차전에 더 좋은 모습을 푹 쉰 다음에 보여주면 되니까 회복이 급선무일 것 같고요. 일단 베트남 팀을 솔직히 제가 좀 많이 약봤습니다. 많이 약보긴 했는데 외국인 선수도 좋더라고요. 그 호잉잘라이의 외국인 선수들 이 선수지 이 선수 어디 있냐? 요 선수였나? 요 선수? 브란당 선수 이 선수였나? 이 선수가 볼 소유를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발재간이 좋아가지고 되게 슈팅을 못 때릴 공간에서도 막 슈팅을 때리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에 반해 사실 바로 선수랑 지금 일륜체코 선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바로 선수 같은 경우는 뭐 뒷공간을 이제 침투하는 움직임을 좀 더 보여줬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전북의 공격 지금 패스라든지 좀 많이 느려요. 공격 전개 속도가 좀 많이 느렸기 때문에 사실 바로 선수가 뭐 못했다기보다는 공격 템포 자체가 전체적으로 느려져가지고 바로 선수의 장점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없었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가 잘하는 걸 해야 돼요. 사실 전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북이 이제 발 빠른 선수들이 있으면은 지금 베트남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 앞서 얘기한 대로 물론 위협적인 선수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스피드가 아주 빠르고 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발이 오히려 좀 느린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스피드 있는 축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북이 의도했던 대로 경기가 흘러가지 않았고요. 좀 더 패스를 넣어줄 땐 과감하게 좀 더 창의적으로 넣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전환 패스는 빨리빨리 돌려야 돼요. 괜히 한쪽에서 볼 계속 가지고 있다가 위험 상황에서 또 아체메 지금 심판들이 지금 웬만한 파울에는 파울을 안 불고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같이 이런 동남아 팀들이 또 거칠게 압박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파울을 안 불어요. 그래서 이제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볼을 뺏기는 경우도 몇 번 있기 때문에 뭐 반칙 같다 보이는 장면도 반칙을 안 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북에 있는 선수들이 좀 빨리빨리 처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위험 상황을 최대한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빠르게 정한 패스가 돼야 되는데 되지 못했다. 그게 오늘 경기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한테 역습을 주고 위험 상황을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 대처도 좀 많이 안 좋았죠. 전북 수비진들이 물론 수비하는 건 좋지만 압박할 때는 압박을 해줘야 돼요. 뭐 앞에 있는 선수가 나와가지고 상대 선수가 이제 볼을 잡고 공격하는 것을 좀 지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 점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자, 뭐 유재문, 김진기 선수 다 좋은 선수지만 아무래도 두 선수 다 이제 젊은 선수, 어린 선수다 보니까 좀 경험이 많이 이런 부분에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사실 좀 많이 아쉬워요, 이런 부분은. 자, 그치만, 뭐, 류재문 선수, 김진기 선수를 포함한 다른 선수들도 뭐 잘해줬고요. 마지막엔 결국 골을 만들어냈죠. 헤더로 떨군 볼, 김진 선수의 크로스를, 헤더로 떨군 볼을, 문선민 선수가 가슴 트래핑 이후로 발리 골을 만들어냈고, 거기다가 또 관제탑 세리머니까지 보여주면서 또 소중한 승점 3점을 얻어내면서 1위 자리를 지키게 되었고요. 아직 끝난 경기들이 좀 있지만 전북이 이번 경기 이기면서 요코하마 이긴다 하더라도 1위를 확정지을 수 있게 됐어요. 현재 3라운드 기준으로는. 그래서 일단 전북 입장에서는 청신호가 16강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3라운드 끝나고 이제 4라운드 경기 있는데 4라운드부터 이제 반환점을 이제 돌고 4라운드부터는 약간 좀 윤곽이 드러나요. 이제 이 팀들은 16강은 좀 가깝다라고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번 다음에 있을 4차전 경기가 그만큼 중요한 경기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나머지 두 경기 보고 나서 추가적으로 경기가 전부 끝났죠. 먼저 시드니 FC 대 요코하마 F 마리노스. 이 경기는 0대1로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이겼습니다. 후반전에 골을 넣으면서 다행히 승점 3점을 요코하마 입장에서는 얻어냈고요. 그리고 비셀 고베랑 치앙라이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6대0으로 비셀 고베가 치앙라이를 이기면서 2조가 지금 상하이가 빠지면서 세 팀이 됐는데 비셀 고베가 이렇게 되면은 1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경기 전부 끝났고요. 자, 4차전 같은 경우는 바로 일요일 6시 광저우 FC하고 울산 경기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대구는 우라와를 만나고 전남은 멜버른 시티를 만날 예정입니다. 제가 앞서 얘기한 대로 4차전이 가장 중요해요. 반환점을 딱 돌고 나서 첫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누가 올라갈지 누가 내려갈지 윤곽이 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렇기 때문에 4차전이 중요한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는 월요일 11시에 호잉하인 잘라이랑 경기를 펼칠 예정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순위가 이렇게 됐죠. F조 대구가 현재 승점은 똑같은데 우라를 잡았기 때문에 승자승 원칙으로 1위고요. 자, G조는 BG 바툼 멜버른 시티 전남 같은 경우는 승점 3점 지금 승점 4점 차이 선두권 그룹이랑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일단 다음 멜버른 시티 경기를 전남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면 안 되고 무승부도 위험하고 멜버른 시티를 무조건 잡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경기를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조 같은 경우는 전북 요코하마 F 마리노스 시드니 FC 호잉하인 잘라인데요. 전북이 일단 요코하마를 이겼고 시드니 FC랑 이제 무승부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요코하마랑 호잉하인 잘라이를 어떻게든 또 잘 잡았고 지금 동아시아 팀들을 전부 보면은 재밌는 점이 지금 실점을 3차전까지 실점을 한 팀이 실점 안 한 팀이 전북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북은 득점도 사실 1대0 두 번으로 이겨가지고 승리를 되게 간신히 따내긴 했지만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실점이 없어요 전북이. 이런 점은 좀 고무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I조 같은 경우는 조르 다르 탁짐에 이제 약진이 좀 눈에 띄게 보이고요. 그 아래로 지금 가와사키 울산 순서입니다. 그렇게 광저우 일단 울산 당연히 광저우가 지금 조 꼴찌로 유력한 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광저우를 잡아야겠고요. 광저우는 잡아야 되고 지금 4위 팀과의 전적이 지금 빠지기 때문에 사실 광저우를 지금 몇 대 몇으로 이기는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일단 광저우를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래도 조우르랑 가와사키를 이기는 게 또 1, 2차전에 되게 아쉬웠죠. 1차전에 또 막판에 골로 가와사키랑 비겼고 조우르랑은 아쉽게 지면서 여러모로 좀 아쉬운 경기였는데 4, 5, 이제 5, 6차전에서 이 두 팀을 이기는 게 일단 울산은 급선무일 것 같고요. 제2조는 앞서 얘기한 대로 지금 세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셀고베가 치앙라이 5대0으로 크게 이겼기 때문에 일단 비셀고베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2위는 지금 치앙라이가
빗셀 고베 아니 뭐냐 치앙라이가 키치보다 약간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2위는 키치 SC가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자, 이렇게 전부 살펴봤고요. 네, 저는 4차전 경기 일요일 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